정도는 알고 활동을 했지만 이제 최근 1, 2년 사이에 그 엄중하고 참담함이 굉장히 더 크잖아요. 크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계속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의 성대골에서 활동을 해왔던 방식도 대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을 하는 활동가가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 신념이나 활동가 인식이나 열정이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또 보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거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활동을 하면서 2013년도에 처음에 이제 성대골은 어린이 도서관을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지역에서 모금을 통해서 만든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후쿠시마 사고라는 위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에너지 운동을 시작했고 도서관은 에너지 운동의 거점으로서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을 도서관이라는 게 에너지 말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내야 되는데 이제 에너지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너지를 그러면 어떻게 이 56,000명 성대골이면 상도 3동 4동이라는 저희가 임의로 정한 범위에서 에너지에 대한 메시지, 문제의식, 즉 탈원전, 탈석탄, 그리고 대도시의 이게 과소비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점은 어떤 형태여야 될까라는 고민을 2013년 1년 내내 정말 매주 목요일마다 했어요. 한 88회 정도의 회의를 거쳐서 외부 자문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마을 회의에 막 지역에서도 저희가 오시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를 쭉 해서 탄생한 게 에너지 슈퍼마켓이에요. 그리고 협동조합형이고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 운동은 주체는 주체 에너지 시민력을 가진 활동가들이 모여서 조직화시킬 때는 협동조합의 형식으로 그리고 그거의 거점은 에너지 슈퍼마켓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게 2013년도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나고 11년, 12년, 13년 한 3년여 만에 이제 에너지 슈퍼마켓이 만들어졌고 이제 그러면서 성대골은 이런 다양한 또 앞서 잠깐 보여드린 활동들을 했고 이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런 기후위기 비상 상황을 그냥 우리가 비상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계엄령 전시 상황 아닙니까? 이거 전쟁이죠.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그 전쟁 같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지금도 아마 성대골 얘기를 쭉 한 2시간 들으면은 앉아서 듣기만 해도 숨이 가쁠 텐데 지금까지 했던 속도와 방향도 다시 또 바꿔서 다시 출발선에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고민을 올 1년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어떻게 또 어떤 메시지로 적어도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에 함께 거주를 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거점에서 어떤 형태의 언어로 어느 정도 위기감을 알려야 될까 그리고 활동들은 어떻게 또 이걸 갖다 실행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지금 쭉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도시의 전환 마을 대전환을 어떻게 할까요? 성대골은 처음에 시작도 위기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후쿠시마라는 하나도 아니고 4개의 원전 사고로 엊그제 제가 뉴스 하나를 어젠가 보셨어요? 사라져버린 오염물질의 오염도가 기준치에 20배만 돼도 지금 올라올 텐데 22만 배? 그게 근데 사라졌어요. 근데 어디가 있는지도 지금 얘기도 안 해주고 알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그냥 뭐 살짝 지나가는 뉴스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지금 엉망진창이죠. 정말 어떻게 이게 회생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대골은 처음 에너지 운동을 했던 시작부터 위기감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고가 금방이라도 대한민국 날 것처럼 불안했었고 사람들이 쟤는 무슨 강박이 있냐 할 정도로 그렇게 위급하게 생각을 하면서 에너지 활동들을 이렇게 급하게 이제 해왔었습니다. 그런 어떤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있는 게 위기가 닥쳤을 때 이걸 회복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노력했지만 엄두가 안 났어요. 이게 회복이라는 게 가능해? 위기가 어떤 위기일지도 모르고 그게 그런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얼마나 이 대도시의 도시가 그거에 대해서 아수라장이 될지 이 체계도 없는지를 우리는 이제 마을 운동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혼란이 될지에 대해서 근데 그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이 회복력을 갖추자고 얘기를 하자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원전 4개가 사고가 나서 그것도 가까운 나라에서 사고가 났고 그 가장 인접 국가로서 피해를 입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원전이나 에너지 정책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정도로 한심한데 그 상황이 국가가 그러면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단어를 꺼내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거라고는 에너지 빈곤층을 파악하고 에너지 복지를 한 5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는 것이 이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뭐 미니태양광이라든지 미니태양광 DIY라든지 적정기술이라든지 심지어 이런 마을에 있는 폐차하겠다는 트럭을 인천 제물포까지 엄마들이 대리운전으로 끌고 가서 개조를 해서 이거 2012년에 탄생한 차거든요. 이런 것과 이렇게까지 주부들이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트럭을 이 스틱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리운전을 불러서 인천까지 갔고 여기 이거 설치해 준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제 마이크로 맞춰서 이현 대표님을 달달 볶아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또 세입자도 태양광을 가져야 되고 태양광은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 중에 하나다. 커피포트나 TV나 그런 가전제품 중에 하나다라는 인식을 시키려고 DIY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한때는 적정기술로 도시에서 자립을 해보겠다고 또 온갖 실험들과 책임과 실패와 원성을 자세하게 듣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면서 네네네 그런 활동들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금융상품, 금융기관도 설득도 해보고 얼마나 정말 답답했으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 꼬셔가지고 소송하자라고 옆구리를 찔렀겠어요. 이렇게까지 이제 하면서 다양한 청소년들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마을에 찾아오고 만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홍콩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한테서 성대골에 대한 언론기사가 유포됐는지 지금 1월 달에 30명 한 팀, 20명 한 팀 교사가 아무리 설득해도 오지 말라고 해도 날도 춥고 오지 말라고 해도 지금 2팀이 반드시 여기를 성대골을 보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상암동 에너지 드립센터로 계속 유도를 해도 거기도 가고 여기도 오겠다고 해서 지금 1월 달에 우리 쉬어야 되는데 지금 2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이제 제가 볼 때 왜 오는지 답은 하나예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서 아시아에도 없고 이제 뭐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다고 하면 바꾸는 있습니다. 근데 성대골은 이런 활동들을 이제 세계의 에너지 협동조합과 이제 저희를 좀 함께 도와주는 파트너인 동작신협과 함께 에너지 전환과 이런 활동들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난 해부터 작년부터 이거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올해 되면서 더 이제 절박한 상황이 됐고 에너지 슈퍼마켓이라는 거점에서 지금까지 마을에 송출했던 메시지는 에너지 절약, 효율, 생산 어쨌든 원전, 탈석탄 이렇게 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굉장히 기술적이면서 금융적이고 의지만 있으면 뭔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다면 이제 그게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사고 체계부터 다 바꿔야 되는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환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단순해요. 전환센터를 그러면 마을에 간판을 에너지 슈퍼를 살짝 한쪽으로 치우고 전환센터라는 더 큰 간판을 걸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전환이 뭔데 이제 물어보기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마을의 회복력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기후 비상 상황을 마을에서 선언하고 비상 상황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걸 바꿔내기 위한 전환센터를 열고 거기서 무슨 역할과 기능을 할지를 다 같이 계속해서 마을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마을이 위기가 닥쳤을 때
어디가 가장 취약하고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시를 재생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마을을 다시 회복시키고 재생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했던 실험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환센터가 무엇인지는 에너지 슈퍼마켓을 7년을 하고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뭔가를 세심하게 해놓고 하는 성격이 아닐 뿐더러 우리 아까 말했듯이 엉망진창인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까? 일단 해서 뭔가를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냥 뭐 충분히 노력은 해야죠. 학습 단계는 거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지금 보고서가 쓰여지고 있어서 지금 한 110페이지 정도가 모였어요. 마을 연구원들이 쓴 거. 그러니까 이거는 마을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보고서가 그래서 보고서의 틀을 갖추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했던 것들을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쓰자 해서 이제 글로 썼고 우리 1년간 우리가 우리 성계고를 다시 기후위기와 회복력과 전환 이 세 개의 단어를 기준으로 마을을 다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그거를 조사할 때 10대부터 70대까지 저희가 이제 마을 연구원들이 있어요. 한 4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 마을 연구원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또 마을 연구원들이 만든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가상발전소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들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마을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 중에 가장 이해도가 높은 마을 연구원을 1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별로 이제 섭외를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연구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포럼도 하고 포럼을 해도 전문가들이 발제하고 되게 마을분들 앉아서 듣잖아요. 우리는 전문가가 앉아서 듣고 마을분들이 발제하고 토론했어요. 토론도 10대부터 70대까지 다 나와서 토론하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10대하고 20대한테 마을의 취약 지역과 취약 계층을 어디가 있을지를 한번 유추하고 그리고 조사하고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쓰게 했어요. 그래서 쭉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만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지금 3년 전부터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 올해 다시 가서 보니까 2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이제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익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파일 뭐 오픈할 테니까 보시고요. 이렇게 중요한 건 저도 궁금했어요. 수능에 정말 수능이라는 입시에 쪄들어서 얼마나 시간이 안 나는지 몰라요. 이 친구들이 좀 만날까 하면은 중간고사고 좀 뭐 좀 해볼까 하면은 기말고사잖아요. 그리고 방학이면 또 온갖 활동들을 해야 되고 주말에는 또 보강 수업 있고 그래서 시간이 안 나요. 밤 8시 넘어야 시간이 되고 카톡을 보는 시간은 12시가 넘어야 되고 막 이래요. 이렇게 아직도 이런 청소년들은 핸드폰이 아직도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그 학업에만 아직도 매몰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깨워서 지역에 우리 동네에 있는 3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근데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청소년 기후소송단에 소속했던 청소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많으니까 그 중에 이제 특히 더 기후 위기에 위기감을 느끼는 청소년들로 좀 추천을 해달라고 했더니 4명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 파일이 드디어 정리가 돼서 한 30장 되더라고요. 이 나왔던 내용들이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쭉 나왔는데 이제 제가 느꼈던 충격은 이 청소년들이 쭉 인터뷰하고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갔더니 음식을 시장에서 장을 보지를 못해요. 이분들은 시장에 가서 뭔가를 산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누군가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줄여야 되는 게 우리가 집세를 줄일 수도 없고 공과금을 안 낼 수도 없고 병원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줄여야 되는 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이불을 빨고 옷을 사입고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먹는 음식을 쇼핑하는 게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생활임금 보조금이 주는 돈이 있잖아요. 노인연금도 있고 생활연금도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든 얘가 오르면 얘를 내리고 해서 상한가가 50만 원을 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국가유공자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돈이 들어오면 여기서 빠져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총액이 여러 가지 받으면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 받으면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저기를 많이 내는 사람이 28만 원을 그중에 28만 원을 집세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서 뭐 어떻게 뭐 의상이나 의류나 이런 거는 되지도 않고 주거도 환경도 주거 환경도 안 돼요. 일단 먹는 거 쌀이 한 달에 어느 정도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는 이분들을 한 100여 분을 인터뷰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면은 거의 100분 중에 90분 이상이 만족해요, 이 삶에. 왜 그러는지를 이번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6.25도 겪었는데 6.25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삶이. 그러니까 이 10대가 가장 충격받은 게 이거더라고요. 10대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을 줄 알았는데, 이 승준이라는 친구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을 생각할 때 2019년에 같은 하늘에 살고 있는 서울 시민이 6.25 전쟁 때보다 지금이 행복하다라고 비교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충격을 받았다고 이승준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정민이가 가장 했던 거는 관계망. 이제 이 친구는 2학년인데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인터뷰를 쭉 해봤더니 관계망이 되어 있는 독거노인은 일단 그래도 희망적인 거예요. 근데 단절된 사람, 완전히 주변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사람은 눈동자도 이미 흐릿하고 완전히 그냥 멘탈이 무너진 상태에서 대화도 잘 안 되고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누가 해버릇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친구는 관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느꼈다는데, 지금 자기네 학교 고등학교 성당고등학교 2학년 얘네 반이 24명인가 5명 정도 되는데 자기 반 지금이 11월 달이잖아요. 11월 달인데 25명의 친구 이름을 다 모르는 아이도 있대요. 그러니까 1년간 한 반에서 있었는데 나랑 친한 아이, 그리고 이제 그룹 과외를 굉장히 많이 시키기는. 근데 그룹이 과외가 되면 저희 때는 과제는 안 하고 모여서 맨날 히덕거리고 놀고 그랬거든요. 과제는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여서 전혀 사적으로 만나지 않고 각자 과제를 해서 SNS로 붙이든지 이메일로 붙이든지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룹의 의미가 없는 거야. 조각조각 각자 한 다음에 짜깁기 해서 그냥 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자기가 문제의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10대도 이게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귀찮게 하고 귀찮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란 10대가 위기라는 것을 알았을 때 과연 이 관계망이 어떤 공동체가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안전망이라는 것을 이해할까? 이런 고민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들의 성장을 보고 굉장히 놀라웠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환센터에서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건진 두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력, 정보, 그리고 하나가 관계망. 이거는 이제 10대부터 70대가 쭉 몇 개월간 집담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계속해서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나온 키워드를 일단 골라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두 개가 이제 정보와 관계망 그거였습니다. 뭐 아직도 계속 진화 중이니까 바뀔 수 있지만 오늘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그냥 우리 연구원들의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자 그러면 이제 어디 보지? 어디를 갈까? 이렇게 한 거예요. 하다못해 심지어 우리 동네에서 만약에 한 3년간 비가 안 오면 어느 도로를 뽀개야지 거기에 하천이 흐를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천이었던 곳, 그 다음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면 저희가 상습 침수 지역이거든요. 성계시장이. 거기에 이 통 있죠. 하수관. 그 관이 지름이 몇 센치짜리가 묻어 있을까? 그거는 어느 정도 강수량을 얘가 소화할까?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알고 싶다고 궁금해를 하는 거예요. 그걸 궁금해를 하는 걸 또 행정이 뒷받침해서 알려주지도 않아요. 자료 요청해도 정보 공개해도 또 백업도 못 해줘 행정이. 근데 어쨌든 궁금한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제 찾아갔는데 또 나왔던 게 뭐냐면 일단 주거. 이 집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어떻게 폭염 한파에 집이 사람을 보호할까? 그러면 최소한 이제 보호는 둘째치고 어떤 그 할머니 댁은
지난 겨울에 화장실이 터졌는데 지금까지도 화장실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고치지? 행정도 못 고치고, 그리고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나는 못 고치고, 어떻게 하자다가 이제 마을 기술팀들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무서나 이런 데 등록되어 있는 기술팀들을 봤더니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동네를 뒤졌어요. 그때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재료를 판매하는 곳도 있고 시공을 직접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2번에 거쳐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어요. 회의비도 드리고, 저희는 마을 연구원들 무료로 이렇게 이런 고단한 일을 무료로는 하게 안 합니다. 4만 원씩을 항상 한 번 나오면 4만 원의 회의비를 드려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회의비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한 11분 정도가 오셨는데, 계속 진지하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마을을 회복하고 돕겠다는데 함께 해야 된다. 그러면은 본인들의 정말 우리가 약간 시가처럼 미스테리하게 알고 있는 그 설비의 모든 비용을 공개할 수 있냐, 또는 표준화 맞출 수 있냐, 그리고 아니면 마을 단가를 따로, 마을 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를 했는데 다 가능하고, 우리들이 맨날 바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조사하면서 알았던 게, 이분들이 대목이 있어요. 하수구 막 보일러 터지고 한참 그런 대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경기도나 지역의 공사 현장에 가서 그분들도 일용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맨날 설비집이 문이 닫혀 있어서 굉장히 일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365일이면 거의 300일은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청소년 2명을 키우기 힘들다. 설비업을 하면서 청소년 2를 뒷바라지 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는 먹어가고 이런 상황들을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럼 우리가 마을을 위해서 좀 뭔가 뭉치자라는 합의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34곳인가 이 중에 11분이 오셨는데, 진짜 실력 있고 바쁜 분은 간담회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실력을 또 검증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모였다고, 조직했다고 뭐 했다가 남의 집 망가뜨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이 마을기술 네트워크라고 이제 이름을 본인들이 이제 합의했고, 우리가 이제 이 팀들을 마을기술 네트워크라고 하고, 자기 한 명씩을 더 이제 끌어들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아까 92세 드신 후순이 할머니 때 그 집 화장실을 싹 다 개부수한 거예요. 원래는 이런 좌벽이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옆에다가, 근데 걱정은 옆에 라지에이터를 갖다 놨는데 이 화장실이 이 할머니 사시는 안방보다 답답했는 거예요. 환경이 더 좋아요 지금. 바꿔놨더니. 그러니까 여기 계실 것 같은 거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그리고 이 전기요금은 누가 내지? 이런 걱정이 또 있고요. 이거 안 떼면 이제 얼잖아요. 또 이게 안경기는.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환센터가 이 2가지 이런 것들 제가 좀 더 이제 나열해 보고 있는데, 관계망을 마을에 있는 모든 조직들 이런 것들을 기후 위기를 가장 우선으로 두고, 기후 위기를 놓고 그 조직들이 다 그 안으로 들어가게, 그 우선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들한테 기후 위기에 당신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얼마나 큰 취약계층한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릴까,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망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움직임이 작동될지 이거를 봐야죠. 행정을 포함해서. 이거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행정이 될 수 없어요. 행정에는 데이터가 엄청 뭔가 있겠지만 개인정보라든지 칸막이 때문에 이게 공유되지 못하는 데이터는 죽은 데이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야겠구나. 이게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회복시키는 데이터는 행정에 갇혀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따로 수집을 해야겠다 해서 DB를 구축하는데, 이 DB에 뭐가 들어갈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데이터에 내가 들어가는 게 나한테 유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안전망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이 DB에 나의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나 어떻게 물건 살 때는 정보 동의, 물론 이제 정말 원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체크 안 하면 못 넘어가니까 그렇지만 주잖아요, 정보를. 그리고 제가 지금 오면서도 제가 이제 그 번역된 걸 듣고 왔는데, 벨기에의 플란다스라고 그 지방이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사람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던 이 DB를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는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게 규제가 어떻게 심하냐면 넷제로 빌딩으로 가지 않으면 그 시공비보다 벌금이 2배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규제가 강하게 됐고, 그리고 이 넷제로 빌딩에 대해서 기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기술과 합의 과정을 리빙랩 형식으로 모든 단위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데이터베이스, 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더 참고를 하면 저희가 하려고 했던 요 정보력을 갖추는 살아있는 정보력과, 저는 이게 결국 마을의 가장 큰 회복력인 것 같아요. 이 정보를 갖고 있는 거, 아주 마을을 살리는 정보, 데이터화 하는 거, 이거를 이제 구축을 하고,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 내 정보를 주는 게 나를 안전하게 한다 라는 인식을 만드는 게 마을운동 전환센터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거 굉장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이거 몇 달 걸렸어요. 몇 달. 여기까지 개념이 되는 데고, 그리고 아마 또 다음 달에 가지고 그건 아닌가 봐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이제 끝나갑니다. 그렇게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는 와중에 마을 기술자들하고 기술자가 못 넘는 선,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또 마을에 가져와야 될까 하다가 이제 을지로에 있는 서울에 그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한 8만 명 있대요. 그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제조업에 아직도 종사하고 있는 이분들하고 또 마을은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를 돕는 거는 다이소나 온라인 쇼핑몰에 다 있죠. 그런데 마을을 회복시키기 위한 물건, 커뮤니티를 돕는 물건, 전환을 위한 물건도 다이소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뭘까라는 걸 찾고, 그걸 누가 만들지, 누가 해결하지라는 고민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물건은 나르겠는데 젖은 물건은 어떻게 이동시키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쭉 보시면 되고, 요즘에는 이제 이게 마을 연구원과 지역을 연결하는, 저는 이것도 결국은 도시와 불평등에 대한 거고요. 도시는 재생에너지를 쓰고 싶은 소비자들한테 불평등하죠. 우리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풍력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고, 그러니까 도시는 또 반대로 불평등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것은 도시에 있는 천만 인구가 시골에다 설치하도록 투자를 하면 되고, 시골은 그 부지를 내놓으면 되고, 그걸 어떻게 갈등 없이 합의하에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나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결국은 도시와 지역이 만나야 해결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은 일방적으로 쓰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피해 지역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도 결국은 에너지 전환에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저희가 도농 교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3개의 마을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일은 하동 갑니다. 하동. 여기 이제 보호, 지리산에 한 3천여 개의 보호를 어떻게 활용해서 소수력으로 지리산에 있는 마을들의 화석연료 차를 없애고 전기차 충전소를 소수력으로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여기서 하고 계시길래 가서 현장 조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까 해서 하남 마을에는 7개의 화석연료 자동차가 있는데 7대를 없애버리고 마을 공용에 2개 전기차를 사서 이 전기차 충전소를 소수력으로 하고 싶다라는 이장님의 간절한 수송의 에너지 자립을 하고 싶다는 분의 그거를 이제 어떻게 도울지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12월 말에는 이제 월평에 가서 600가구 정도 있는데 이 이제 뭐죠? 그거 귤 농사 지면서 한 달에 가구당 에너지 비용이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정말 그 주말을 다 포기하고 지역을 조사해서 이렇게 자기가 사는 동네가 이렇다고 표시를 해놓은 것들입니다. 한번 나중에 자료 보시면 좋겠습니다.